한국어. 이 이야기는 내 군 생활, 푸르디 푸른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보낸 18개월 중 가장 강렬했던 기억들을 끌어모은 것이다. 물론 95%는 뼛속까지 실었지만 밋밋한 현실에 양념 좀 치듯 5% 정도의 MSG를 첨가했다는 점 미리 고백하고 시작한다. 내 이름은 강민준. 평범한 공대생으로 살다가 2024년 대한민국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나름 머리 좀 돌아간다고 자부했고 눈치껏 행동하는 법도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군대라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는 나 역시 그저 하나의 부품, 그것도 아주 서툴고 어설픈 신참 부품일 뿐이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꽤나 삐딱했고 짓궂은 장난기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장난기인지 뭔지 모를 치기 어린 행동들이 결국 나를 잊지 못할 사건들 속으로 밀어넣었다. 우리가 배치된 곳은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자리한 말 그대로 벼고지 부대였다. 사방은 끝없이 펼쳐진 산뿐이었고 겨울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지긋지긋한 눈이, 여름에는 턱턱 숨막히는 더위와 벌레들이 우리를 괴롭혔다. 시설은 현대식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부족했고 엄격한 규율과 상명하복의 군기는 처음 경험하는 나에게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중대장 이승환 대위님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과 생활관 곳곳에 붙어있는 하면 된다 식의 구호들은 이곳이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내 바로 밑 후임 최현우 이병이다. 나보다 두어 달 늦게 들어온 현우는 키는 멀대같이 컸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술했다.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의 눈은 항상 뭔가에 놀란 듯 동글에 있었고 짧게 깎은 머리카락은 늘 제멋대로 뻗쳐 있었다. 마치 덜 자란 강아지처럼 그는 심각한 건망증과 집중력 부족에 시달렸다. 매일같이 개인 물품을 흘리고 다니거나 지시받은 업무를 깜빡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녀석은 사람이 너무 좋았다. 늘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제일 먼저 달려갔고 서툰 몸짓으로나마 뭐든 해보려고 애썼다. 문제는 그 넘치는 의욕이 번번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사건은 혹독한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초봄, 우리가 중대 전술훈련을 받던 날 터졌다. 강원도의 산악지형은 그 자체로 거대한 장애물이었다. 그날 우리의 임무는 각 분대별로 지정된 거점까지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최신형 무전기를 이용해 은밀하게 침투하는 것이었다. 우리 분대는 비교적 최신형인 PRC-999K 무전기를 지급받았고 현우는 분대 통신병의 보조 역할을 맡아 무전기 배터리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중요한 임무라는 생각에 현우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민준 선배님, 제가 배터리 충전 확실하게 해놓겠습니다. 그래. 현우야. 그거 방전되면 우리 다 끝장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현우의 전적을 익히 아는 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훈련 시작 후 능선을 2억에 넘었을까? 분대장이 본부와 교신을 시도하려 무전기를 들었다. 한국어. 치지지직. 여기는 독수리 하나, 본부 응답하라. 치직. 몇 번을 시도해도 무전기는 먹통이었다. 분대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야, 통신병. 무전기 상태 확인해봐. 예, 알겠습니다. 분대 통신병이 무전기를 이리저리 살피는 동안 현우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제 배터리 가방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잠시 후 통신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분대장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됐습니다. 뭐? 방금 충전했다고 하지 않았냐? 그게 어젯밤 충전기에 꽂아놓기는 했는데. 모두의 시선이 현우에게 쏠렸다. 현우는 거의 울상이 되어 중얼거렸다. 제가 분명히 충전기 스위치를 켰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봅니다. 분대 전체가 얼어붙었다. 통신 두절. 복잡한 산악지형에서 무전기 없이는 작전 수행은커녕 당장 우리 위치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분대장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최현우, 너 이 자식. 군기가 빠져도 유분수지.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지 몰라. 결국 우리는 훈련을 중단하고 아날로그식 지도와 나침반의 위치에 간신히 복귀 지점을 찾아야 했다. 험준한 산길을 헤매는 동안 분대원들의 따가운 시선은 내내 현우의 등에 꽂혀 있었다. 복귀 후 현우는 중대장님께 불려가 엄청난 질책을 받았고
우리 분대 전체도 연대 책임으로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돌아야 했다. 그날 이후 현우는 현우 안테나 혹은 방전 현우라는 슬픈 별명을 얻었다. 물론 그 후로도 현우는 여전히 덜렁거렸고 크고 작은 실수를 반복했지만 특유의 선한 미소와 미안함 가득한 표정으로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를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는 이유였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우리 중대의 원칙주의자 박서진 중사님 이야기다. 박 중사님은 우리 중대의 보급과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분이셨다. 키는 작달막하고 다부진 체격에 항상 각 잡힌 전투복과 반짝이는 전투화는 그의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규정과 원칙에 살고 규정과 원칙에 죽는 사람이었다. 특히 보급품 관리에 있어서는 1ml의 총기 수입 오일, 단 한 장의 수입호에도 벌벌 떨 정도로 철두철미했다. 군인은 물자를 아껴 써야 한다. 규정대로 정량만. 알겠나? 박 중사님의 논리는 명확했다. 하지만 그의 지나친 원칙주의는 때로 병사들의 원성을 샀다. 특히 소모품 지급에 있어서 그의 깐깐함은 악명이 높았다. 예를 들어 낡아서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는 전투화소를 교체받으려면 그 낡은 소의 마모 상태를 증명하는 사진과 함께 장문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것도 모자라 박 중사님의 직접적인 유관검사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새 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식의 불필요한 절차는 병사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였다. 한국어. 그러던 중 우리 생활관에 나와 태식이 그리고 몇몇 동기들이 새로 전입을 왔다. 우리는 아직 박 중사님의 악명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동계 피복류 지급 시기가 다가왔다. 우리는 당연히 새 방한복 내피, 일명 깔깔이를 받을 생각에 약간은 들떠 있었다. 야, 그래도 겨울 되니까 새 깔깔이 준다니 다행이다. 그러게, 여기 강원도 겨울 장난 아니라던데. 하지만 우리의 기대는 곧 산산조각 났다. 박 중사님은 보급 창고에서 먼지 쌓인 구형 방한복 내피들을 꺼내 오셨다. 누가 봐도 몇 년은 묵은 듯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해진 것들이었다. 자, 인원수대로 나눠 가져라. 아직 쓸만하다. 아껴 입고. 신병들은 당황했지만 차마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김태식이라는 녀석이 있었다. 태식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와 애증의 관계를 이어온 친구였다. 녀석은 집안도 꽤 살았고 자존심도 엄청나게 강했다. 태식이는 지급받은 구형 깔깔이를 보자마자 인상을 팍 찌푸렸다. 중사님, 이거 너무 낡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입고 겨울을 납니까? 태식이의 돌발 발언에 생활관 분위기가 싸해졌다. 박 중사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뭐? 김태식 이병? 지금 뭐라고 했나? 군인이 옷 타령하는 거냐? 이게 규정상으로는 아직 사용연한이 남은 물품이다. 규정은 그렇다 쳐도 이건 기본적인 병사복지 문제입니다. 이런 걸 입고 훈련받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전투력 손실 아닙니까? 태식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박 중사님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병사들도 슬슬 태식이의 말에 동조하는 눈치였다. 맞습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새 피복 지급 예산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커지자 박 중사님은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불붙은 불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우리는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낡은 피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태식이 주도하에 우리는 중대장님께 정식으로 문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우리는 낡은 깔깔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적은 건의서를 작성했고 중대 병사 대부분의 서명을 받았다. 중대장 이승환 대위님은 건의서를 읽어보고 박 중사님을 불러 자초지종을 확인했다. 결국 박 중사님의 지나친 원칙주의가 문제였음이 밝혀졌다. 박 중사님은 중대장님께 엄중 경고를 받았고 며칠 후 우리는 모두 새 방한복 내피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 이후 박 중사님의 깐깐함은 조금 누그러진 듯 보였다. 그리고 김태식은 깔깔이 투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좋든 싫든 중대 내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한국어. 세 번째 에피소드는 내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 김태식에 대한 이야기다. 태식이와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징글징글하게 엮인 사이였다. 외모도 성격도 잘하는 것도 정반대였다. 나는 공대생 특유의 너듬이 약간 있었고 녀석은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에 누가 봐도 잘생긴 얼굴이었다.
나는 머리 쓰는 걸 좋아했고 녀석은 몸 쓰는 걸 좋아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항상 붙어 다녔다. 아니, 정확히는 태식이가 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사사건건 경쟁심을 불태웠다. 녀석은 항상 나를 이기고 싶어 했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기미를 보이면 어떻게든 그걸 뛰어넘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물론 대부분의 경쟁에서 녀석이 나보다 우위였지만 가끔 내가 이길 때면 녀석은 며칠 동안 씩씩거리며 다음번엔 반드시 이기겠다고 벼르곤 했다. 군대에 와서도 태식이의 지독한 경쟁심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같은 중대에 배치된 이후 녀석은 훈련소 때에 어설펐던 내 모습을 놀리면서도 모든 훈련에서 나보다 앞서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했다. 체력 단련 시간에도, 각계전투 훈련에서도, 심지어 식사 시간 빨리 먹기에서도 녀석은 나를 위식했다. 야, 강민준. 이번엔 내가 너보다 1분 먼저 들어온다. 총기 분해 조립, 내가 너보다 10초는 빠를걸? 녀석은 틈만 나면 내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나는 겉으로는 또 시작이네 하며 귀찮아했지만 속으로는 녀석의 그런 점이 싫지만은 않았다. 어쩌면 녀석의 경쟁심이 나태해지려는 나를 채찍질하는 자극제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대대급 장애물 극복 훈련 경연 대회가 열렸다. 각 중대의 명예를 걸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외나무 다리, 로프 오르기, 2m 수직벽 넘기 등 다양한 장애물을 통과하는 경기였다. 태식이는 당연히 우리 중대 대표 선수로 자원했고 나 역시 어쩌다 보니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태식이는 경연 며칠 전부터 나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강민준, 이번 대회에서 내가 대대 신기록 세우는 거 똑똑히 봐라. 넌 그냥 내 뒤나 따라와. 김태식, 말은 쉽지. 그러다 중간에 퍼지지만 마라. 나는 웃으며 받아쳤지만 태식이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녀석은 매일 저녁 개인 정비 시간에도 연병장 구석에서 로프 오르기 연습을 할 정도로 열심이었다. 드디어 경연 당일,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에 각 중대 대표 선수들이 모였다. 출발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뛰쳐나갔다. 태식이는 초반부터 압도적인 스피드로 치고 나갔다. 나는 내 페이스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다. 외나무 다리, 타이어 장애물까지는 태식이가 월등히 앞섰다. 문제는 다음 코스인 로프 오르기였다. 꽤 높은 위치까지 밧줄 하나의 위지에 올라가야 하는 코스였다. 한국어 나는 팔 힘을 이용해 능숙하게 로프를 타고 올라갔다. 그런데 먼저 도착했을 줄 알았던 태식이가 로프 중간쯤에서 이상하게 버벅거리고 있었다. 팔을 힘겹게 움직이며 올라가려 했지만 어깨 부분이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얼굴은 고통인지 공포인지 모를 감정으로 살짝 일그러져 있었다. 순간 고등학교 때 녀석이 야구 시합 중 어깨를 다쳤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이후로 높은 곳에 매달리는 것을 꺼렸던 것도 같았다. 나는 먼저 로프 정상에 도착했지만 태식이를 앞질렀다는 생각보다는 녀석의 상태가 더 신경 쓰였다. 태식이는 결국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늦게 힘겹게 로프를 정복했다. 다음 코스인 2m 벽 넘기에서도 녀석은 평소답지 않게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먼저 벽을 넘어 결승선을 통과했다. 태식이는 나보다 몇 초 늦게 들어왔고 기록은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결승선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나에게 태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분하다는 표정이라도 지었을 텐데 그저 땀에 젖은 얼굴로 땅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말을 걸기가 어려웠다. 그때 처음으로 녀석의 강한 자존심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 그 일에 대해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경쟁은 계속되었지만 그날 이후 나는 태식이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 군 생활의 팍팍함 속에서도 가끔 숨통을 트워주는 이벤트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부대 근처 대학교와의 자매결연 행사였다. 1년에 한 번 우리는 말끔하게 전투복을 차려입고 근처 대학교 축제에 초청받아 갔고 반대로 대학생들이 우리 부대를 방문해 위문 공연을 하기도 했다. 바로 그 부대 방문 행사에서 나는 오하나를 처음 만났다. 하나는 그래픽 디자인과 학생이라고 했다. 동기들과 함께 위문 공연팀으로 온 그녀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공연 준비를 돕고 사회자와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에서 특유의 쾌활함이 느껴졌다. 무엇보다 웃을 때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와 시원하게 올라가는 입꼬리가 매력적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다과 시간에 우연히 하나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나는 어색하게 자기소개를 했고 하나는 환하게 웃으며 받아주었다. 와, 군인이시구나.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희 때문에 귀한 주말 시간 뺏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야말로 이런 기회 덕분에 힘을 얻습니다. 오하나 씨라고 하셨죠? 공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이, 뭐려. 근데 강민준 씨는 군 생활 어떠세요? TV에서 보는 거랑 많이 다른가요? 우리는 군대 이야기, 학교 이야기, 서로의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보다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하나는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재치 있는 질문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헤어지기 전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연락처를 물었다. 혹시나 거절당할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하나는 의외로 선선히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었다. 한국어. 그날 이후 나는 허락된 휴대폰 사용 시간에 하나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한 안부 인사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팍팍한 군 생활 속에서 하나와의 대화는 유일한 낙이자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였다.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메시지는 고된 훈련으로 지친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그녀는 군대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내가 잠시 잊고 있던 일상과 미래를 떠올리게 해주는 존재였다. 하나와의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나는 군 생활의 고단함을 견뎌낼 힘을 얻었다. 하지만 나와 태식이의 질긴 악연, 아니, 우정은 여전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장애물 경연 이후 잠시 주춤했던 녀석의 경쟁심은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바로 짓궂은 장난이었다. 사건은 어느 주말 오후 생활관에서 벌어졌다. 그날은 특별히 외부 작업도 없고 훈련도 없는 모처럼 맞이한 휴식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TV를 보거나 잠을 자거나 여자친구에게 온 편지를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 역시 침상에 누워 하나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실없는 농담에 키득거리고 있었다. 그때 태식이가 슬금슬금 내 침상으로 다가왔다. 녀석은 뭔가 재미있는 일을 꾸미는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야, 강민준, 너 요즘 연애하냐? 맨날 휴대폰만 붙들고 실실 쪼개고. 신경 꺼, 김태식.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에이, 뭘 그렇게 튕겨. 우리 사이에. 누군데? 예뻐? 녀석은 끈질기게 캐물었고 나는 귀찮아서 대충 얼버무렸다. 잠시 후 나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 짧은 순간이 화근이 될 줄이야. 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생활관 분위기가 이상했다. 동기 녀석들이 나를 보며 키득거리고 있었고 태식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자기 침상에 앉아 있었다. 뭐야? 왜들 그래? 내 물음에 한 동기가 웃음을 참으며 내 휴대폰을 가리켰다. 나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내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태식이가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꿔놓은 것이었다. 그것도 그냥 사진이 아니었다. 얼마 전 내가 훈련 중에 너무 피곤해서 잠시 쭈그려 앉아 졸았던 순간을 누군가 찍어놓은 사진이었는데 태식이는 그 사진에 포토샵으로 돼지 코와 귀를 합성하고 강원도 산골 미남 돼지 하트라는 문구까지 박아놓았다. 심지어 상태 메시지에는 꿀꿀 하나씨 보고 싶어요 물결표 라고 적혀 있었다. 김태식, 너 이 자식.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태식이는 그제야 못 참겠다는 듯 폭소를 터뜨렸다. 푸아하. 야, 강민준. 너 그 사진 완전 잘 어울리는 거 아냐? 귀엽잖아. 귀엽다고? 이게 지금 장난으로 보여? 당장 안 바꿔놔. 싫은데? 바꾸기 싫은데? 어쩔 건데? 한국어. 녀석은 약 올리듯 혀를 내밀었다. 생활관 동기들은 배를 잡고 웃고 있었다. 나는 당장이라도 녀석에게 달려들어 한판 붙고 싶었지만 여기가 군대라는 사실을 애써 상기하며 분을 사겼다. 문제는 이 프로필 사진을 하나씨도 봤을 거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황급히 프로필 사진을 원래대로 바꾸고 하나씨에게 구차한 변명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 친구 놈이 장난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유. 나는 태식이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녀석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다. 그래, 그거다.
태식이는 새로 지급받은 신형 전투화에 유난히 애착을 보였다. 매일 저녁 정성껏 닦고 광을 내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놓곤 했다. 며칠 후 야간 경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복귀한 나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조용히 태식이의 전투화를 들고 생활관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준비해둔 유성 매직으로 전투화 앞코에 바보 태식이라고 큼지막하게 적어 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옆면에는 깜찍한 하트 모양까지 그려 넣었다.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투화를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 태식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작품이 된 전투화를 신었다. 그리고 점호 준비를 위해 연병장으로 나가던 중 다른 동기의 말을 듣고서야 자신의 전투화에 벌어진 참사를 발견했다. 으악! 강민준, 너 진짜 죽었어. 태식이의 분노에 찬 고함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나는 시치미를 뚝 떼고 태연하게 물었다. 왜 그래, 태식아?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내 짓이지. 내 전투화에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나, 웬 낙서가 이렇게 심하게. 누가 그랬을까? 정말 못된 사람이네. 나는 능청스럽게 대꾸했고 태식이는 분노로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거렸다. 유성 매직이라 쉽게 지워지지도 않았다. 결국 태식이는 그 바보 태식 전투화를 신고 며칠을 보내야 했고 그동안 중대원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쌤쌤이다. 김태식. 이제 우리 서로 건드리지 말자. 두고 봐, 강민준.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는 서로 으르렁거렸지만 그 밑바탕에는 묘한 우정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몰랐다. 우리의 유치한 장난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시간은 흘러 우리는 어느덧 상병을 달았다. 군 생활에도 제법 익숙해졌고 계급이 올라가면서 약간의 여유도 생겼다. 하나와의 관계는 꾸준히 이어져 휴가 때마다 만나 데이트를 즐겼다. 그녀는 내 군 생활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나와 태식이의 경쟁과 장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교묘하고 치밀해졌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건드리며 아슬아슬한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던 중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한국언하는 당시 분대 컴퓨터 관리병을 맡고 있었다. 분대 행정 업무를 보조하고 간단한 문서 작업 등을 하는 역할이었다. 태식이는 그 무렵 중대장님의 특별 지시로 중요한 보고서 작성을 맡게 되었다. 아마도 그 보고서 결과에 따라 포상 휴가가 걸려 있었던 모양인지 녀석은 꽤나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내가 녀석의 그 노력을 아니 꼽게 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최근 사격훈련에서 내가 태식이보다 월등히 좋은 성적을 거두자 녀석은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온갖 핑계를 대며 나를 깎아내렸다. 그 옹졸한 모습에 화가 나 있던 차였다. 게다가 며칠 전에는 태식이가 내 관물대에 몰래 숨겨둔 초코파이를 전부 먹어치우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나는 이번에야말로 녀석의 콧대를 제대로 꺾어놓기로 결심했다. 아주 위험한 방식으로. 나는 태식이가 보고서를 거의 완성해 갈 무렵 야간 근무 시간을 틈타 분대 행정반 컴퓨터에 접근했다. 그리고 태식이가 작성 중이던 보고서 파일을 몰래 열었다. 녀석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통계 자료와 분석 내용들이 화면에 가득했다. 나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보고서의 핵심 결론 부분과 중요 데이터 몇 개를 교묘하게 수정했다.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되 결론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흐르도록 그리고 데이터 간의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도록 조작한 것이다. 누가 봐도 성의 없이 작성했거나 혹은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처럼 보이도록.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파일을 저장하고 자리를 떴다. 다음 날 태식이는 완성된 보고서를 중대장님께 제출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 곧 녀석이 중대장님께 박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달리 상황은 훨씬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오후가 되어 중대장실에서 호출 명령이 떨어졌다.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김태식 상병을 부르는 호출이었다. 나는 내심 기대하며 귀를 쫑긋 세웠다. 잠시 후 중대장실에서 나온 태식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녀석은 비틀거리며 생활관으로 돌아왔고 그대로 자기 침상에 털썩 주저앉았다. 야, 김태식. 왜 그래? 중대장님이 뭐래? 내 물음에 태식이는 대답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때
다른 동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식아, 너 괜찮아? 아까 행정반에서 들었는데 보고서 내용 때문에 징계 받을지도 모른대. 태식이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수준이었다. 나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다. 징계? 고작 보고서 오류 때문에? 뭐? 징계라고? 왜? 보고서 내용이 완전히 엉터리라고. 일부러 허위 보고를 한 거 아니냐고. 군 기강문란. 뭐 그런. 한국어. 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내가 단순히 녀석을 골탕 먹이려고 했던 장난이 허위 보고 및 군 기강문란이라는 심각한 군법 위반 혐의로 번진 것이다. 특히 최근 부대 내에서 보안사고 및 보고 체계 관련 문제가 몇 차례 발생하여 분위기가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터였다. 중대장님은 태식이의 보고서를 단순 실수로 넘기지 않고 의도적인 기강해의 사례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태식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녀석의 등 뒤로 드리워진 절망감이 생활관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다. 동기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평소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김태식의 처참한 모습은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과 맞물려 엄청난 죄책감으로 나를 덮쳐왔다. 어떡하지? 내가 한 짓이라고 말해야 하나? 그럼 나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비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차마 태식이가 나 때문에 억울한 징계를 받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녀석과 아무리 티격태격했어도 우리는 오랜 친구였다. 게다가 이번 일은 명백히 내 잘못이었다. 도를 넘은 장난이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움직여 태식이에게 다가갔다. 태식아. 녀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원망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너냐?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나는 차마 녀석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생활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식이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행정반에서 다시 한번 태식이를 찾는 호출이 들려왔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내가 한 짓이라고 중대장님께 말씀드릴게. 정말 미안하다, 태식아. 내가 너무 어리석였어. 나는 그대로 생활관을 뛰쳐나와 중대장실로 향했다.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중대장실 문 앞에서 크게 심호흡을 했다. 똑똑. 노크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들어와.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 각 잡힌 자세로 격려했다. 상병 강민준, 중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승환 대위님은 위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내가 태식이의 보고서 파일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태식이가 아닌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고백했다. 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대위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중대장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대위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내 속을 꿰뚫어보는 듯 날카로웠다. 강민준 상병. 옛.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나? 한국어.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난? 이게 장난으로 보이나? 군대에서 보고 체계를 교란하고 동료를 모함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 한 것, 이게 단순한 장난으로 끝날 문제 같아? 대위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고스란히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너희 둘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유치하기 짝이 없어.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내 행동은 명백한 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원칙대로라면 너 역시 징계 대상이야.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각오였다. 그때 대위님이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네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했다는 점, 그리고 김태식 상병이 너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다는 점을 고려하겠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태식이가?
김태식 상병은 방금 전 네가 한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했다.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부주의도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겠지. 어리석은 놈들이지만 서로 위하는 마음은 있는 모양이군. 대위님은 혀를 차며 말했다.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준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희들 오늘부로 모든 종류의 장난과 서로에 대한 도발 행위를 금지한다. 다시 한번 이런 유치한 일로 내 눈에 띄면 그때는 둘 다 영창 보낼 각오해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민준 상병, 너는 이번 주말 외출 금지다. 반성문 10장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김태식 상병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중대장실을 나오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태식이는 나를 위해 스스로 책임을 지려 했다. 나는 그런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려 했다. 생활관으로 돌아오니 태식이는 여전히 침상에 앉아 있었다. 나는 녀석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태식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태식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라. 점점점점점점. 됐다고. 일어나라고.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태식이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강민준, 우리 진짜 이러지 말자. 이건 아니잖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 나와 태식이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우리는 예전처럼 서로에게 장난을 걸거나 경쟁심을 불태우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각자의 군 생활을 이어갈 뿐이었다. 어쩌면 우리의 유치했던 우정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한 단계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저녁날이 다가왔다. 길고 길었던, 하지만 돌아보면 짧았던 18개월이었다. 저녁 전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강원도 산골짜기에서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방전 현우의 어설픈 모습, 박중사님의 깐깐함, 그리고 김태식과의 지긋지긋했지만 결국은 끊어낼 수 없었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군 생활을 버티게 해준 오하나의 미소. 한국어. 전역하는 날 아침, 위병소 앞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오하나였다. 그녀는 환한 미소와 함께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민준씨, 저녁 축하해요. 나는 모든 피로와 긴장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나씨, 어떻게 여기까지? 서프라이즈. 민준씨 나오는 날인데 당연히 와야죠.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나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그녀를 와라 껴안았다. 군복 위로 그녀의 따스함이 전해져 왔다. 고마워요, 하나씨. 정말, 하나씨 덕분에 버텼어요. 이제 힘든 시간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만들어가요. 우리는 손을 잡고 부대를 나섰다. 눈부신 햇살이 마치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했다. 저녁 후 나는 복학 준비와 함께 하나와의 데이트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억눌렸던 자유를 만끽하며 평범한 대학생의 삶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하지만 문득문득 군 생활의 기억, 특히 태식이와의 마지막 사건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곤 했다. 저녁 후 태식이와는 제대로 연락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내가 피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야, 강민준. 나다. 익숙하면서도 어색한 목소리. 김태식이었다. 태식아. 웬일이야? 잘 지냈냐? 그냥, 너 전역했다며? 축하한다. 고맙다. 너는 뭐 하고 지내냐? 나? 그냥, 알바하고 그런다. 나 아버지 일 돕기로 했어. 사업. 그래? 잘 됐네. 너 원래 그쪽에 관심 많았잖아. 관심은 무슨? 아무튼, 시간 괜찮으면 얼굴 한번 볼래? 할 얘기도 있고. 녀석의 목소리는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러자고 대답했다. 우리가 자주 가던 학교 앞 술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며칠 후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태식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군대에서 봤을 때보다 조금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 앉아 술을 시켰다. 무슨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태식이는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때 보고서 사건 말이야. 점점점점점점. 사실 나 그때 정말 힘들었다. 너한테 배신감도 느꼈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나도 잘한 거 하나 없더라. 내 장난에 맨날 발끈하고 유치하게 경쟁하고. 녀석은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사실 군 생활 내내 압박감이 심했어. 집에서도 기대가 컸고 나 스스로도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그래서 더 너한테 집착했는지도 몰라. 네가 날 이기는 게 싫었던 게 아니라 내가 지는 게 두려웠던 거지. 특히 그 장애물 시합 때 사실 나 어깨 부상 때문에 로프 타는 거 진짜 무서웠거든. 근데 너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한국어. 태식이의 솔직한 고백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그동안 녀석의 경쟁심을 단순히 자존심 문제로만 생각했다. 녀석이 감추고 있던 압박감과 두려움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 태식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아니야. 내가 먼저 솔직했어야지. 아무튼 그때 일은 이제 잊자. 그리고 네가 나서줘서 고마웠다. 솔직히 우리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웃어넘겼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이 만들어낸 우리의 뒤틀린 우정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그 후로 나와 태식이는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며 지냈다. 물론 가끔 만나면 여전히 티격태격했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다. 녀석은 아버지 회사 일을 배우면 새로운 길을 가고 있었고 나는 복학해서 학업에 열중하며 하나와의 사랑을 키워나갔다. 몇 년 후 나는 하나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녀는 눈물글썽이며 받아주었다. 우리의 결혼식 날 태식이는 누구보다 밝은 얼굴로 찾아와 진심으로 축복해주었다. 야, 강민준. 너 진짜 장가가는구나. 하나씨 같은 분 만나서 용됐다. 임마. 행복해라. 고맙다, 태식아.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지. 알아서 할게, 임마. 오늘만큼은 네가 주인공이다. 우리는 예전처럼 서로에게 농담을 던지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길고 험난했던 시간을 함께 통과해온 우리만의 역사가 담겨 있었다. 군 생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던 시간. 그곳에서 나는 철없던 소년에서 조금은 어른이 되었고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깨달았으며 평생을 함께할 사랑을 만났다. 이 모든 기억들을, 특히 나와 김태식의 지지고 볶았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이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군대에서는 장난 조심하세요.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경험자의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